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보하스 노동경제학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4장 노동시장의 균형에서요 1절 단일 노동시장에서의 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48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우리는 이미 경쟁 노동시장이 어떻게 균형에 도달하는지 살펴봤다. 자, 노동시장의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쟁 노동시장입니다. 자, 노동시장이 지금 경쟁적인 상황인데요. 자, 균형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우리 언제나 균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자,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 이렇게 주어져 있죠. 노동의 공급. 자, 노동의 공급 곡선은 주체가 누구냐면 이렇게 쓸까요? 근로자의 어떤 행동의 효용 극대화 선택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용 극대화 선택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노동의 수요는요, 아시겠지만 여기가 노동이고 여기가 임금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노동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기업이죠. 기업의 이윤 극대화의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극대화의 원리, 이게 담겨져 있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교차하는 데서 균형이 달성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줄 한번 보시죠. 노동 공급 곡선은, 자, 곡선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노동의 공급 곡선은, 자, 근로자가 주어진 임금에서, 주인공이 근로자야. 자, 주어진 임금 수준 하에서 임금이 얼마로 이렇게 주어지면 임금에서 네, 시장 노동에 배분한 총 근로시간, 그러니까 시장 노동에 배분한 표현이 그런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건 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거니까 총 근로시간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시간을 여가에 배분할 거니 아니면 노동에 배분할 거니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요. 자, 노동의 수요 곡선은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이야. 주인공이 이제 기업인 거죠. 주어진 임금에서 같습니다. 언제나 시장에서 경쟁 노동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이제 임금이 이제 결정이 되면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을 자기가 막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금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 수용해 이거야. 이게 가격 수용자 그 뜻이죠. 여기서는 이제 뭐 임금 수용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프라이스 테이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 주어진 이 표현이 나와 있는 거야. 주어진 임금 하에서, 자, 주인공이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기업이 고용하기 원하는 총 근로시간, 그래서 총 근로시간을 연결하는 거야. 총 근로시간. 그러니까 뭐 두 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주인공이 근로자냐 기업이냐 그거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얼마나 제공하려고 하는가? 기업에서는 노동자를 몇 명 채용하려고 하는가? 몇 시간을 채용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균형에서는요, 우리 책에서 그냥 2라고 돼 있어서 2라고 쓸게요. 그러면 요거는 뭐 책 따라 그냥 써볼게요. 수요 공급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합시다. 그냥 합시다. 그냥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냥 L스타라고 할게요. 뭐 이런 거 뭐 헷갈리거나 뭐 그러시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일관성 있게 제 로테이션으로 따라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L 있고요. 균형 임금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다음 단락 가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균형인 거야. 여기가 균형인 거예요. 이퀄리브리엄. 다음 단락.
경쟁 임금 수준이 이러한 방식으로 설정되면 이 산업에 속해 있는 각각의 기업은 임금과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일치하는 수준까지 근로자를 고용한다. 그치, 우리 노동의 수요 곡선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한계 생산 가치,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면 요걸 의미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밸류야, P가 가치잖아. 그리고 노동의 한계 생산, MPL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그림 4-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경쟁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이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균형임금 W0에서 W*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수와 기업이 고용하기를 원하는 근로자 수가 딱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W*에서 여기 나와 있는 노동에 일하겠다는 사람과 노동의 수요가 일치하는 거야. 이게 돼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없는 거야. 초과 공급 상태를 우리가 실업이죠. 그래서 초과 공급이 빵인 상태. 네, 이게 바로 실업 상태. 실업이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9페이지 가보시면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또한 현재 시장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찾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 중에 많은 사람이 임금이 오르면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될 것이고 하락하면 이탈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임금에 대해서 우리 실업 파트에서 또 다시 할 건데 주어진 임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에게 요거밖에 안 줘? 그러면 자기 스스로 나한테 맞는 직장을 좀 더 높은 임금 주는 유보임금이 높은가 보죠? 그래서 좀 찾아 나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때는 비자발적 실업이 빵이란 얘기고 자발적인 실업이라 할까요? 탐색적 실업이라 할까요? 요거는 아직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은 존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완전 고용됐다라는 것도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현실에서 노동시장은 노동 공급 곡선과 노동 수요 곡선을 모두 이동시키는 많은 외부 충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 이게 균형인데 우리가 스토리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이 균형 상태에다가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한다니까? 여기 시장 밖에서 외부적인 쇼크가 옵니다. 이 쇼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이 변화하는가? 네, 노동의 공급에 미치는 영향, 수요에 미치는 영향, 그걸 통해서 균형의 변화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러므로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균형, 오랜 기간 동안 임금과 고용이 일정한 상태로 지속되는 균형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 상태가 이제 또 다른 균형 상태로 가게 될 건데 변화해서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균형 상태로 네, 그렇게 가게 되면은 그게 안정적인 균형.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변화하지 않는 아니면 균형 상태가 깨졌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안정적이다, 스테이블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정 기간 지속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오게 되면 이 안정적인 균형 상태가 유지가 안 된다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변화해. 그래서 만약에 뭐 이민이 들어왔다 해외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새로운 이렇게 균형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안정한 균형 상태에서 또 다른 균형 상태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균형 개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특정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사건에 반응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게 되면 균형의 변화니까 관심사가 두 개였습니다. 임금과 고용이잖아. 이 균형 상태에서 임금과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네, 요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노동시장이 특정한 외부 충격에 반응하면서 임금과 고용은 새로운 균형 수준으로 향해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균형의 변화, 네, 거기서 관심사가 되는 것은 언제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밑에 가보시면 효율성에 대한 얘기 있는데 그거를 살짝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낭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다, 이보다 더 뭔가 이득을 얻을 방법은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그림 4-1은 근로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에 창출하여 국가경제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 4-1 다시 왼쪽 한번 살펴보시면, 자, 노동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결정돼 있습니다. 우선 뼈대만 그려볼게요. 자, 우리 다시 책으로 가보시면 두 번째 줄에 기업에 귀속되는 총 수입은 첫 번째 근로자의 한계 생산 가치와 두 번째 근로자의 한계 생산 가치를 더하는 방식으로 W 스타, E 스타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냥 L 스타라고 할게요. 이때까지의 가치를 다 더해서 나타내는 거야. 왜냐면 이게 노동의 수요 곡선이 바로 뭐냐면 VMPL 곡선을 나타냅니다. 노동자 한 명 채용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한번 이렇게 보시죠. 자, 될까? 첫 번째 근로자가 창출하는 가치 이렇게, 두 번째 근로자가 창출하는 가치, 세 번째 근로자가 창출하는 가치,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림이 좀 그런데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등등등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 각각의 근로자들이 창출하는 가치를 다 합하게 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의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업에 귀속되는 총 수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다 서메이션 하는 거야. VMPL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업에 귀속되는 총 수입, 한계 수입을 다 더하면 그게 총수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수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노동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이 총 생산 가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 생산 가치. 네, 이해 가시죠? 네,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자, 각각의 근로자는 W 스타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임금은 얼마 받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임금이 결정이 됐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임금이 결정되면 W 스타의 임금을 받으니까 여기요. 근로자들이 총 받게 되는 임금은 요만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좀 두껍게 해볼까요? 아니, 근로자가 창출한 가치는 여기 하늘 색깔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인데 근로자한테 주는 노동 비용이라 할게요.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직사각형만큼만 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만큼 뭐야? 오, 이만큼 내가 그 줘도 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남았네? 이게 바로 고용주가 얻게 되는 이득,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두 색깔로 표시한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산자 잉여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총 가치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이 이거지. W 곱하기 L. 요게 바로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프로듀서, 여기서 생산자는 이제 기업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생산자 잉여라 부르는 기업에 귀속되는 이유는 삼각형 P의 면적 수준에 속한다.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것도 생산자 잉여하면 여기서 이제 공급자가 아니고 수요자야. 그러니까 이게 생산자로 하면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기업의 잉여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VMPL 여기에서
노동자들한테 얼마나 줘? 이만큼의 임금에다가 이만큼을 채용하니까 노동 비용, 노동 소득이 비용이 WL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균형 상태에서 이걸 바로 생산자 잉여의 피해 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근로자 역시 노동의 공급자 역시 이득을 얻게 됩니다. 자, 노동 공급 곡선은요. 거의 뭐라고 돼 있냐면 근로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임금. 그러니까 이 높이가 뭐냐면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하려면 이만큼은 줘야 돼. 이만큼, 이만큼. 두껍게 할까요? 두껍게. 좋아요. 한번 하는 김에 두껍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자, 빨간 색깔만큼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색칠 공부를 해볼게요. 이 경작에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색칠 공부도 중요해요. 이렇게 색칠 공부, 이렇게요. 이게 어떻게 돼? 이 면적이 다. 그러네. 이게 바로 여기 보시면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만들려면 최소한 이만큼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의 높이 의미 한번 볼게요. 공급 곡선의 높이의 의미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첫 번째 줄. 근로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최소한 지급해야 되는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마저 안 주면 난 일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실제로 어떤 주어진 점에서 근로자들의 노동 공급 곡선의 높이는 한계 근로자의 시간 가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마지막 근로자야. 그래서 한계라는 말을 썼어요. 마지막 근로자의 시간 가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시간 가치. 아니, 내가 지금 여가를 즐길 때 시간의 가치가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임금을 이만큼 주지 않으면 나 여가 즐기는 게 훨씬 더 낫단 말이야. 아니, 나 그럼 일 안 해. 나 여가 즐길래. 노동은 고통스러운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최소한 이만큼 이 높이가 그러니까 여가를 즐겼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근로자가 받은 금액과 노동시장 밖에서 근로자의 시간 가치 차이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근로자는 나는 요만큼만 시간 가치, 요만큼만 챙겨주면 되는데 실제 이만큼 더 챙겨줬단 말이지. 이해 가세요? 이 두 번째 온 근로자는 이만큼 더 챙겨줬고 세 번째 근로자, 네 번째 근로자 오, 이만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챙겨줬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얀 색깔 면적들을 다 더하게 되면 삼각형 면적으로 구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근로자가 얻게 되는 잉여가 되겠죠. 근로자가 이제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근로자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근로자가 받은 금액과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시간 가치 차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받은 금액이 총 이렇게 되겠죠. 빼기. 어떻게 보면 약간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근로를 안 했으면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 가치 요거를 뺀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근로자 잉여고 거기 책에서는 Q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음 단락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 교환을 했잖아. 교육을 했잖아. 그래서 거기서 뭔가 얻게 되는 이득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교역, 이득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이득이 발생하게 되네요.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근로자와 기업이 교역으로부터 국가 경제에 귀속되는 교역의 이득은 gain입니다. gains from trade를 통해서 이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기업의 잉여와 더하기 근로자의 잉여 요거를 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P와 Q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쟁 시장에 맡겼을 때가 이 교육의 이득이 가장 커지는 거야. 그래서 경쟁 시장에서 이게 자율적으로 이제 교환을 통해서요. 이렇게 맥스가 되는 거야. 교익이라고 할까요? 교육의 이득이라 씁시다. 교육의 이득이 극대화된다라는 거. 뭐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스타보다 많은 이 H를 고용하는 경우에 이득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시면 LH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이하게 과다 고용을 했어. 과대 고용을 했습니다. 과대 고용 시. 자,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볼까요? 자, 그러면 초과 근로자는 시간 가치보다 낮은 한계 생산 가치를 받는데, 그렇잖아. 여기 보시면 이 근로자가 얻게 되는 이만큼 나는 시간 가치가 이렇게 된다고. 이 높이만큼이죠. 근데 이 근로자가 받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거보다 낮은 요만큼만 받는다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 그것보다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이 아니면 노동자가 창출하는 가치가 더 작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시간 가치, 근로자 입장에서 볼게요. 자,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근로자, 그 한계 근로자야. LH 번째 근로자는 네, 거기 보시면 시간 가치보다 낮은 시간 가치,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이만큼 받고자 하는 임금이야. 받고자 하는 임금, 이렇게요. 눈높이 임금이라 할 수가 있겠죠. 요게 자신이 창출하는 요거보다 받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창출하는 가치가 작아지게 됩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는 이만큼 받아야겠는데 실제 받는 거에 요만큼 가치 창출했다고 이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일 안 하겠죠. 그래서 요만큼 받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니까요. 거기 보시면 이들은 노동시장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 다른 곳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게 더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자, 여기서는 창출한 가치야. 창출한 밸류만큼 기업은 임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제시된 임금.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야. 제가 만약에 축구를 해. 그럼 제가 만약에 축구를 하게 되면 경제학 강의를 포기해야 되잖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축구를 하더라도 저는 경제학에서 받는 임금만큼은 최소한 받아야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축구를 잘 못해요. 성과가 별로 안 나. 뭐 축구팀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제 성과가 안 좋으니까 거기 거둔 성과만큼 임금을 주겠지. 이 뭐야 이거 제가 괜히 축구에 괜히 못하는데 뛰어들어가지고 이거 가치를 창출 못해서 뭐 축구팀에서 임금을 이렇게 주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거 하느니 딴 일 하는 게 낫겠어.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근로자는 축구를 안 하고 이제 뭐 경제학 강의를 하든 저 같은 사람 이쪽으로 오는 거지. 이렇게 과다 생산하게 되면 자기가 받고자 하는 거랑 실제 창출하는 가치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가치가 낮아서 임금도 낮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너무 적은 과소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low라고 할게요. 과소하게 고용이 되면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보자. 사라진 근로자는, 이 근로자가 이제 확 줄어든 거야. 그래서 요만큼만 자기의 시간 가치가 되는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근로자가 엄청나게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라진 근로자는 다른 곳에서 보내는 시간의 가치보다 높은 한계 생산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것보다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보다
가치가 VNPL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몰랐어. 내가 축구에 재능이 있는지 몰랐었는데 제가 알고 봤더니 또 축구에 재능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제가 축구에 가지 않게 됨으로써 이것도 낭비 아니겠습니까? 재능의 낭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게 바로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노동시장에 일을 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축구에 재능이 있는데 제가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축구를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제가 만약에 알고 봤더니 메시와 호날두와 손흥민을 합친 그런 재능을 갖고 있었다 할게요. 깜놀 하는 거지. 근데 제가 만약에 축구를 안 했는데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창출하지 못한 거잖아. 그거 낭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던 사실 적성과 재능이 필요하거든.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요 100% 발휘하는 게 중요해. 100% 발휘하지 않으면 그 경작에서는 그 게으른 낭비에 관련된 그것도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하면 자, 근로자와 기업이 교역으로부터 얻는 총이득이 극대화되도록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를 기업에 배분하는 거, 그게 바로 효율적 배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역을 통한 우리가 총이득이 맥스 되는 상태고요. 총이득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기업의 잉여와 기잉이라고 쓸게요. 기업의 잉여와 근잉이라고 쓸게요. 근로자의 잉여의 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efficient한 allocatio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건 아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거기서 적합한 사람이 살아남고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데 적합한 거지. 여긴 아니지. 제가 축구에서 막 했는데 제대로 실력 발휘 못하고 맨날 벤치에 앉아 있어. 저를 막 안쓰럽게 보는데 사실 안쓰럽게 보는 건 맞지만 냉정하게 보면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축구가 아닌 거지. 딴 데 있어야 될 사람이 축구에 있으니까 거기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한테 가장 적합한 위치를 찾아 나서라. 그 과정이 바로 경쟁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하나의 단일 노동시장에서 균형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노동시장에서의 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